이 패난 자루로 한국 따위 완전히 제압합시다. 트럼프가 서명한 그 날카로운 펜 끝이 결국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찔렀습니다. 탄핵이라는 이름 아래 권한 남용과 사법 간섭이라는 무거운 추목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금 3레 홈 500만 달러는 선불 현금입니다. 못 내면 빠지세요 한국. 미국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자신했죠. 나갈 거면 짐 싸서 나가라던 미국의 거만함이 먹힐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히 고개를 들고 과감히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42조 원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당에 쏟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멈춰 섰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죠.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다는 것을요. 대체 불가능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제가 믿어왔던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죠. 초강대국은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건 제가 20년 전 사관학교에서 받았던 질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굳건합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반대의 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장교 출신이자 20년간 해외 파병지를 돌며 미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어디를 가든 미국 국기만 보이면 적들은 물러섰죠. 그게 초강대국의 위력이었습니다. 국제정치 분석가로 활동하며 싱크탱크에서 미국의 동맹관계를 연구하고 언론에 나가 미국의 패권을 옹호했죠. 저는 리차드 호크입니다. 평생 제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다. 그 누구도 미국을 흔들 수 없다. 그런데 2025년 9월 12일 아침 그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 대통령 탄핵안, 하원의 정식 제출, 휴대폰 알림이 울렸죠. 사무실 컴퓨터를 켰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동일했습니다. 권한남용 사법 간섭 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제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당 앞 광장이 인파로 가득했죠. 수만 명이 퇴진하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 차별이 퍼져 있었고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인가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동료 언론인이었습니다. 리차드 지금 상황 봤어? 이번엔 진짜 심각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 돌리고 있다고. 알아.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청문회 보고서 읽어봤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 대법원 판사 임명 압력, 검찰 수사 방해, 의회 증언 방해. 이건 정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탄핵안 제출이라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또 도를 넘었다는 거겠죠.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이렇게 반복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대통령 임기 중에 3번이나 말이죠. 저는 20년간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통령, 한국의 현금 선지금 요구, 투자금 50억 달러 즉시 입금하라.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이 시작됐죠. 대변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고 실행이 느립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투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선지급하십시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금 선지급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한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미국 재무부에 먼저 입금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상남 아닙니까? 대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죠. 현금 선지급이라니 이게 동맹국에게 할 요구입니까? 한국은 미국의 우방입니다. 70년간 함께 싸워온 동맹이죠. 그런 나라에게 돈을 먼저 내놓으라니. 하지만 저는 한국이 결국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요. 미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니까요.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도 미국 시장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요구, 정식 거부, 현금 선지급은 주권 침해, 한국 측의 대답은 빨랐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금 선지급은 투자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절이라고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20년간 저는 한국을 봐왔습니다. 미군 장교 시절 2번 한국에 주둔했죠. 한미 합동훈련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 지휘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도 미국이 주도했고 결정도 미국이 내렸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 미국이 시키면 따르는 나라,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배신이다. 동맹국이 미국을 무시한다. 보수 언론들이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 돈을 먼저 내야 하나? 동맹을 협박하는 게 맞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습니다. 찬반 논쟁이 폭발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의 거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초강 대국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저는 20년간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다. 한국은 그저 작은 동맹국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탄핵 혐의는 사법 간섭 혐의였습니다. 공화당 의원 1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린 겁니다. 거리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탄핵, 탄핵, 탄핵. 저는 CNN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패널로 초대받았죠. 우리 차트 호크 씨,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250년 역사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죠. 그럼 한국의 거절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여전히 우리 동맹입니다. 일시적 감정 대립일 뿐입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분석가를 만났죠. 우리 차트 자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뭘? 한국이 돌아올 거라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언론 봤어? 지금 한국은 들끓고 있어. 70년 동맹의 굴욕이라고 난리야.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집으로 돌아와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죠.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현금 선지금 요구, 날강도 수준. 우리는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댓글은 더 격렬했죠. 이제 미국 눈치 그만 보자. 우리 기술이면 충분하다. 동맹이 아니라 착취였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의원들이 밤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간 저는 미국의 힘을 믿어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광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탄핵 정국, 거리 시위, 동맹의 거절. 미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작은 나라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역사의 주연 자리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강대국은 무너질 수 있는가? 20년 전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답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절 이후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발표도 없었죠. 언론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오후 3시 백악관 브리핑룸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죠. 오늘부터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기존 1,000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조정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이었습니다. 100만 달러요? 100배 인상이라고요? 기자들이 소리쳤죠. 맞습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술자들이 문제입니다. 아시아 기술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한국, 중국, 인도입니다. 이들이 미국 제조업과 기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떨렸죠. 100만 달러라니. 이건 비자 수수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진입 봉쇄였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 한 명당 10만 달러를 내라고요? 100명이면 1천만 달러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이건 투자를 막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었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 기술자 3.27명 단속반의 체포.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죠. 다시 한번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차 공장에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200명이 급습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서 300.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버스에 실려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새벽 공장 앞이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단속반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버스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합법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비자 위반 혐의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무슨 위반입니까? 제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구금시설로 갑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한국인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영상을 끄고 그날의 기사들을 찾아 계속 읽어봤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합법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은 안보상 이유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총 3,027명. 하루아침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려 일했던 한국인들이 구금됐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혹시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와 현 상황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난리입니다. 70년 동맹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를 범죄자처럼 체포했다고요? 이게 동맹국의 할 짓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미국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국을 적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저는 정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CNN을 켰습니다. 여전히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 기술자 대량 체포 이민법 위반 혐의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으며 일부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패널로 나온 보수 논객이 거들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시민권자도 있고 합법 소지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다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단속한 겁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폭스뉴스도 비슷한 논조였죠.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미국 일자리 보호,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합법 기술자 수갑체에 이어 체포 굴욕의 현장 70년 동맹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기사마다 현장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수갑찬 한국인들 단속반 차량, 구금 시설, 사진 속 얼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워싱턴의 한바였죠. 그리차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선배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이번 비자 인상이랑 한국 기술자 단속 말이야.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법 집행입니다. 정당한 절차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합법 비자 소지자를 새벽에 급습해서 수갑 채우는 게 정당해? 그리고 비자가 10만 달러인 게 말이 돼?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술을 마셨죠. 나는 좀 이상하다고 봐.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70년간 함께 싸워온 나라라고. 그런 나라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면 안 되지. 이번 결정은 유독 한국을 겨냥한 느낌이 강하단 말이지. 동맹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죠.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방식이 문제라고. 새벽 급습, 수갑. 이건 테러리스트 잡는 방식 아니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갑찬 한국인들. 버스에 오르는 뒷모습. 창밖을 바라보던 얼굴들. 20년 전 저는 이라크에 파병됐었습니다. 그때 한국군도 함께 있었죠. 한미연합 작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의무병이 달려와 부상당한 미군을 치료했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동맹국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친구였습니다. 군 시절 알게 된 한국군 장교였죠. 리차드, 넌 뉴스 봤어? 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미안해. 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너희 정부가 한 짓이잖아. 동맹이라며? 이게 동맹이 할 짓이야? 진성아, 나는 정부가 아니야. 나도. 알아. 너 탓이 아니란 거 알아. 그런데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그곳에 내 동생이 있었다고. 엔지니어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합법 비자로 일했을 뿐이야. 그런데 새벽에 쳐들어와서 수갑을 채워. 이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한국은 난리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죠. 동맹을 적으로 대하다니.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70년 동맹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미국이 과연 여전히 세계의 중심일 자격이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 오늘 삼성전자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합니다. 예정됐던 투자금 170억 달러에 준하는 예산 약 23조 원을 국내로 돌립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추가 투자액 25조 원, 새로운 생산 라인 3개를 건설하고 연구시설을 2배로 늘립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조 원이라고요? 고용 계획도 발표합니다. 향후 3년간 신규 채용만 2,000명, 청년 우선 채용입니다. 평택뿐 아니라 화성, 기흥 사업장도 확대합니다. 부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불안정한 미국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기술은 환영받는 곳에서 꼽힙니다. 우리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더 빛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란이 23조 원을 그냥 빼간다고요?
1시간 뒤 현대자동차 관련 속보가 떴죠.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중단 투자금 55억 달러다. 어디로 가나? 주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울산과 아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새로 짓고 배터리 연구소를 확대합니다. 투자액 8조 원 신규 채용 5천 명입니다. 우리 직원 감히 건드렸어? 라고 표하는 것 같았죠. LG도 이에 질세라 미국 내 진행 중이던 투자 규모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하루 만에 한국 3대 기업이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철수액 42조 원, 국내 투자 전환액 42조 원, 신규 채용 2만 1천 명.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42조 원이라니 미국 달러로 3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7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가 모였죠. 언론은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3대 기업, 미국 투자 전면 철회의 310억 달러 규모 앵커가 경제 전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앙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 세 분야는 미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LG 배터리는 테슬라도 씁니다. 이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예정 고용 5천 명, 조지아 전기차 공장 3천 명 다 날아갔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역습 트럼프의 압박이 부메랑으로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투자금 선지금 요구, 비자 수수료, 폭등 기술자, 대량 체포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떠났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우리 주민 3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주지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텍사스 주지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취소됐습니다. 5천 개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수십억 달러 손실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한국 기업 CEO들을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했죠. 대신 한국 언론들이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삼성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기술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인재들과 함께하는 게 최선입니다. 한국 국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미국 눈치 안 본다. 우리 기술로 우리가 산다. 이게 진짜 독립이다. 한국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9%, LG에너지솔루션은 11% 급등했죠. 반대로 미국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떨어졌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잃었다. 이제 어쩔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이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았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다. 미국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였다. 그들을 적으로 만든 것은 역사적 실책이다. 저는 사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적 실책이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나왔죠.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 기술로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체 기술이 있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대변인이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걸립니까? 구체적 시한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당장 사라진 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대답이 공허였습니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4법 2조 원, 일자리 2만 개. 미국이 잃은 건 단순히 돈과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미국에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땅에 남기기로 했죠. 우리가 기술만 취하려 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이용만 하려 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한국은 떠났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면 기술도 떠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기술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결단 속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9월 22일 새벽 5시, 긴급, 러시아 내부 문서 유출, 한국 조선 기술 관련, 잠이 확 깼습니다. 화면을 켰죠. 로이터 통신 속보였습니다. 러시아 연방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 유출, 제목은 한반도 조선 기술의 전략적 활용 방안,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클릭했죠.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자동 번역을 돌렸습니다. 1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기술과 러시아 쇄빙선 기술의 결합은 북극 항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항해 시간 40% 단축 가능, 연료비 절감 35% 보험료 절감 28%. 이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 연간 5조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숫자들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었죠.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5.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LNG선 점유율 70%, 초대형 유존조선 62%, 컨테이너선 48%. 이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하다. 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소별 기술 수준, 생산 능력, 연간 건조량 모든 게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죠. 러시아는 쇄빙선 30척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쇄빙선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조 기술은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한국과 협력한다면 신형 쇄빙 LNG선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북극 항로를 연중 운항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시뮬레이션 지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항로는 빨간색 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항을 거쳐가는 경로였죠. 거리 21,000km 항해시간 24일 시간 항로는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북극회를 통과해 로테르담으로 가는 경로거리 12,000km의 항해시간 14일 10일이 단축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영하 50도에서도 견디는 선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아이스클래스 기술, 현대중공업의 극지항해 시스템, 하나오션의 쇄빙선 건조 경험,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세계 최강의 쇄빙 상선이 탄생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정상화되면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비가 연간 35% 절감된다. 이는 글로벌 무역 흐름을 재편할 것이다. 스웨즈 운하는 물동량의 60%를 잃을 것이며 중동 경유 항로는 붕괴될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다. 세계 해양 물류의 미래를 준 국가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결정이다. 보고서를 다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서였죠.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꿀 열쇠였습니다.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한국 조선 기술 탐낸다. 북극 항로 장악 위한 전략. 앵커가 전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 겁니다. 한국이 누구와 손잡느냐에 따라 북극 항로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북극 항로는 21세기 스웨즈 운하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경로죠. 누가 이 항로를 장악하느냐가 글로벌 물류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북극 항로에서 배제됩니다. 지리적으로 이 항로와 무관하거든요.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흐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다면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국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우리는 러시아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동맹 관계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한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대책입니까? 대변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출렁이었습니다. 해원주들이 요동쳤죠. 북극 항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스웨즈 운하 관련 주들은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에 유럽 언론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글로벌 물류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독일 슈피게리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누가 북극 항로를 지배하는가? 그 답은 한국에 있다. 프랑스 르몽드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를 잃는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싱크탱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 국방부 출신 경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러시아 보고서를 읽었을 겁니다. 의견을 들어보죠. 전직 국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우리는 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본과 필리핀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동북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국방부 출신이 거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해골력과 직결됩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술로 함정을 만들기 시작하면 태평양 해군 균형이 깨집니다. 경제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더 큽니다. 북극 항로가 정상화되면 미국 서부 항구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오클랜드, 이 항구들은 아시아 물동량으로 먹고 삽니다. 그게 다 북극으로 빠져나갑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전직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돌려놔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한국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러시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조선소 목록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이 네 곳이 세계 조선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LNG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 운반하는 기술 급지방,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쇠빙 기술 파도 높이 20밀에서도 안전한 선체 설계 이 모든 기술을 한국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한국에 주둔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시키면 따라왔고 미국이 원하면 들어줬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유럽도 중국도 한국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굴레가 한국에게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어느 항로를 열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선택권은 한국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동맹 하나를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꿀 열쇠였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까지 하며 기대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 우리는 미국의 위대한 부활을 선언합니다. 메이크 아메리칸 샘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한국과 마이스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의 조선소를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줄 것입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첫 목표는 5년 안에 상선 100척, 군함 20척 건조입니다. 예산 5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미국은 다시 바다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합니까? 미국 전역의 조선소를 재가동합니다. 버지니아, 메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 것입니다. 500억 달러, 상선 100척, 군함 20척 숫자는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과의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싱크탱크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리차드, 버지니아, 노퍼, 조선소 현장 조사 같이 갈래? 정부 의뢰로 실태 파악 중이야. 가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차를 몰고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노퍼 조선소는 미국 동부 최대 조선소였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일했던 곳이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실태 조사팀이시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서도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크레인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도크에는 물이 고여 있었죠.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크레인은 1985년 산입니다. 40년 됐죠? 저 용접 설비는 1978년. 거의 50년이에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비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마지막 배를 건조한 게 언제입니까? 2019년이었습니다. 소형 화물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수리만 했습니다. 세 배는요. 5년째 못 만들고 있습니다. 주문이 안 들어와요. 가격 경쟁이 안 되거든요. 조선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우리보다 30% 싸게 2배 빠르게 만듭니다. 품질도 더 좋고요. 경쟁이 안 돼요. 도크로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철판을 부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어떻습니까? 전성희 때는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에요. 그것도 평균 연령 55세입니다. 젊은 기술자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다들 알거든요. 젊은이들은 IT나 금융으로 갑니다.
우리는 용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었죠. 젊은 연세가 62세입니다. 우리 최고 기술자예요. 5년 뒤면 은퇴합니다. 후임자가 없어요. 양성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접 기술자 키우는데 10년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10년을 투자하겠어요? 조선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설계실로 갔습니다. 컴퓨터가 몇 대 놓여 있었습니다. 구형 모델이었죠. 설계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2010년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은요,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화면에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2D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3D 설계를 쓴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3D로 설계하고 AI로 최적화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조선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설비도 낡았고 기술자도 없고 설계 능력도 떨어집니다. 한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우리는 박물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마스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압박만 하면 뭐든 다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누르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미국 정부는 한국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을 세분 온의를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협력이 어렵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사실상 좌초, 한국의 겁으로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 마스가가 한국의 한마디 겁으로 무너졌다. 워싱턴 포스트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 강국이 되려 했지만 배 한 척 건조도 불가능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청문회에서조차 한국의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설비도 기수도 인력도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력으로 오리아팜 매입 5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30년간 방치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미해군 장교였습니다. 한국 모함에 탔었죠. 그 거대한 함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배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한 척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미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한국의 손길이 없어지자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멈췄습니다. 인텔 최신 공장이었습니다. 투자액 200억 달러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그런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현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싱크탱크에서 의뢰한 조사였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던 EUV 노광 장비 유지 보수가 중단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제공하던 공정 기술 지원도 끊겼습니다. 결과적으로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 피해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정됐던 AI 칩 생산 전면, 중단 5세대, 이동통신 칩, 양산, 무기한, 연기 관련 일자리 3,000개 소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텔 부사장이었습니다. 호크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삼성 기술자들이 철수한 후 설비를 제대로 못 돌리고 있어요. 대체 인력은요? 없습니다.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없어요. 삼성이 독점 기술이거든요. 본사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시도했습니다. 한국 본사는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요. 계약 종료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공장은 멈췄습니다.
제가 동시점은 미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 공장이었죠. 현대차와 LG가 공급하던 배터리팩이 중단됐습니다. 재고는 2주치 남았습니다. 이후 생산 중단 불가피합니다. 담당자 인터뷰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없거든요. 중국산을 쓰자니 안보 문제가 있고 일본산은 가격이 2배입니다. 한국산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그게 끊겼습니다. 대체 방안은요? 없습니다. 공장을 닫는 수밖에요. 다음은 텍사스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F-365 전투기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공급하던 날개 부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밀 기계 부품도 끊겼습니다. 전투기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미완성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날개가 없는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산 부품 비율 F-35 기준 23% 포함 품목은 날개, 조종석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랜딩 기어 부품 모두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전투기조차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만든다는 겁니까? CNN이 특집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2주 후 미국 산업 현황 앵커가 그래픽을 띄웠습니다. 반도체 분야 애리조나 오리건, 뉴잭시코 세계, 주요 공장 가동 중단, 피해액 300억 달러 실업자, 1,200명. 다음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공장 생산 차질 전기차 출하량, 80% 감소 관련 실업자 8,000명. 또 다음 그래픽이었습니다. 방산 분야 F-35 생산 40% 감소 해군 함정, 건조 지연 국방, 예산 낭비 50억 달러 경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산업이 한국 기술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슈퍼컴퓨터를 봅시다. 미국 슈퍼컴퓨터 상위 10대 중 7대가 삼성 메모리를 씁니다. 한국산이 없으면 슈퍼컴퓨터를 못 만듭니다. 전투기는요. 한국 부품이 평균 20% 들어갑니다. F-35분 아니라 F-16, F-18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공급 중단하면 전투기 생산이 멈춥니다. 배터리는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1위가 LG입니다. 2위가 삼성입니다. 미국 전기차의 70%가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다음 날 백악관이 긴급 경제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150페이지짜리였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분석과 경제 안보 평가. 저는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밤새와 읽었죠. 첫 장에 요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미국 GDP 단기 0.7% 감소 예상. 장기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력 5년 이상 후퇴. 방위 산업 프로젝트 다수 중단 불가피. 총 경제적 손실 2천억 달러 이상. 구체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분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합니다. 미국 IT 기업들은 한국산 메모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삼성과 SK 메모리를 씁니다. 배터리 분야.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40%를 점유합니다. 테슬라, 포드, GM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한국은 OLED 패널 세계 점유율 85%입니다. 스마트폰, TV, 모니터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한국산 없이는 전자제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조선 분야. 한국은 LA 지선 세계 점유율 70%, 초대형 유조선 60%를 차지합니다.
미국 해군 함정도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한국 없이는 해군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계 분야. 한국은 정밀 공작 기계, 로봇, 자동화 설비에서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30%가 한국산 기계를 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의회가 난리였습니다. 상원경제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상무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장관님,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0년간 글로벌 분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이 핵심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망설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체 기술 개발에 최소 10년 필요합니다. 그것도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10년 동안은요, 버텨야 합니다.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버티라고요? 지금 공장들이 멈추고 있는데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산업, 한국 기술의 인질로 잡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동맹 한 나라에 무너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빠져나간 자리는 곧 폐허가 되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노동자 5,000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을 돌려놔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놔라. 애리존에서도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조지아에서는 더 격렬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왜 내쫓았나?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사과하라. 동맹을 적으로 만든 트럼프를 탄핵하라. 한국 없이는 우리도 없다. 저는 사무실 창 밖으로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사당 앞에도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돌려놔라. 구호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70%, 배터리 40%, 조선 45%, 디스플레이 85%, 우리는 슈퍼컴퓨터도, 전투기도, 심지어 배터리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자존심만 남은 미국 산업, 현실은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차드, 오늘 의회에 토론 봤어? 봤어? 의원들까지 한국 돌려놓으라고 하더라. 믿어져? 현실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했나? 한국 하나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동맹에 의존하던 나라였어. 그런데 이제 동맹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 그게 무슨 뜻이야? 초강 대국은 환상이었어. 우리는 한국이 만들어준 제품을 쓰면서 강한 척 했을 뿐이야. 동료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계속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겁니다. 랜드 연구소가 해닝턴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그곳 말입니다. 국방부와 백악관의 정책 자문을 하는 곳이죠. 보고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상실의 전략적 비용, 동맹 관리 실패의 경제적 결과. 저는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이 짧은 기간 안에 한 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위기라는 뜻이었죠. 요약문부터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다. 미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붕괴다. 단기적으로
GDP 0.7% 감소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경쟁력이 5년에서 10년 후퇴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기차 산업 분야.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국 전기차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슬라 생산량 60% 감소 예상. 포드와 GM은 80% 이상 감소. 2030년 전기차 전환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 구체적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 손실 일자리 8만 개, 관련 산업 포함 시 15만 개, 경제적 손실 연간 500억 달러, 방위 산업뿐이야. 한국 부품에 의존하던 F-35 전투기 생산 40% 감소, 차세대 구축함 건조 5년 지연, 방위 예산 낭비 연간 120억 달러, 반도체 분야. 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로 IT 산업 전반 타격, AI 개발 2년 이상 지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 마지막 결론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은 동맹 관리에 실패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든 것은 전략적 실책을 넘어 역사적 과오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대체 불가능한 4대 핵심 분야. 보고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삼성과 SK 없이는 미국 IT 산업이 마비된다. 둘째 배터리, LG와 삼성 없이는 전기차 시대가 불가능하다. 셋째 디스플레이,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도 TV도 만들지 못한다. 넷째 조선, 한국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다. 결론,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든 전략국제문제 연구소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버틸 수 없다는 것, 의회가 폭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소장님, 이 보고서가 정말 사실입니까? 유감스럽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하나 없으면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렇습니다. 30년간 우리는 한국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한국이 떠나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의 대책은 없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최소 10년 필요합니다. 그 사이 우리는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 아닙니까? 한국의 현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기술자들을 체포한 게 원인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공화당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파를 넘어선 공감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의회 복도가 술렁이었습니다. 의원들끼리 대화가 오갔죠. 이건 재앙이야. 동맹을 잃은 게 이렇게 치명적인 줄 몰랐어. 트럼프가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었어. 저는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워싱턴의 보고서마다 한국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떠났습니다. 다음 날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빈 부지만 남아 있었죠. 노동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공장 건설로 일자리를 얻을 예정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역 노조위원장이었죠. 우리는 3,000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대차가 오면 이 지역이 살아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합법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텅 빈 공장 부지 사라진, 일자리 무너진 희망. 누구 잘못입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잘못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다. 군중이 외쳤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투자를 받으면서 돈을 먼저 내놓으라 한 정부입니다. 합법 기술자를 새벽에 급습해서 수갑 채운 정부입니다. 동맹을 적으로 만든 정부입니다.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한국 기업들을 다시 모셔오십시오. 우리 일자리를 돌려주십시오. 돌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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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습니다. 전국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집회는 다른 주로 번졌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삼성 공장 예정지였습니다. 우리는 5,000개 일자리를 잃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도 폭발 중이었죠. 한국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한국을 쫓아냈다. 동맹이 아니라 착취였다. 우리가 한국을 착취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대한북 정책을 지지하십니까? 찬성 23%, 반대 18%, 모름 9%. 미국 시민들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였다는 것을. 한국은 투자하려 했고 일자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민들마저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았습니다.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년간 저는 미국의 동맹 정책을 옹호해 왔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잘 관리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맹들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딘딘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한국의 투자, 한국의 제품, 모든 게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계속 줄 거라고 착각했죠. 심지어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동맹국이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돈을 먼저 내놓으라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텅 빈 공장들 멈춘, 생산 라인 사라진 일자리, 무너진 산업. 우리는 동맹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동맹을 잃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사과해야 하는가 20년 전에 저라면 절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초강대국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을 착취하려 했고 한국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조국이 초강대국이 아니라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의 힘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들 특히 한국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디스플레이, 한국의 기술, 그것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그 자존심의 대가가 이겁니다. 무너지는 경제 사라지는 일자리 분열되는 사회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또 탄핵관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동맹을 적으로 만들어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 돌파 역사상 최고치. 저는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제 숫자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오경 세계 최강국이란 나라의 부채입니다. 그렇습니다. GDP 대비 130%가 넘는 수치였죠. 경제 전문가 기고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동맹국들을 상대로 빚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반기비 증액 요구, 이 모든 게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음 문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탄핵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죠. 거리에는 매일 시위대가 몰려 나왔습니다. 미국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한국조선기술협력 타진 중 기사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 한국조선 업계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쇄빙선 건조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배터리 협력론의 가속화, 인도, 한국 반도체의 기업 투자 유치 활발, 협상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검색했습니다. 사설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미국이 압박 정책을 펼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대안을 찾고 있다. 러시아, 유럽, 인도와의 협력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의 기술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 슈피겔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기술 짜립이 진짜 힘이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후 국내 투자를 확대했다. 삼성, 현대, LG가 발표한 국내 투자액만 42조 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자립선언이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사가 떴습니다. 평택 캠퍼스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였죠. 현대차 기사도 보였습니다. 울산과 아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창 공장이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실제로 진행 중인 일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밀어낸 자리에 한국은 자국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아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산업적으로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중심을 잡고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선배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리차드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무엇을요? 지금 상황 말이야. 우리가 완전히 놓쳤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틀어졌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한국을 작은 동맹으로 본 것, 기술자들을 함부로 대한 것, 한국이 계속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한 것.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러시아든 유럽이든 인도든 한국 기술을 원하는 곳은 많으니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을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의사당이 보였습니다. 또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조지아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을 돌려내라.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해외에 파병지를 돌며 미국 국기만 보이면 적들이 물러섰습니다. 그게 초강대국의 위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후에는 싱크탱크에서 미국의 패권을 옹호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동맹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우리 IT 산업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우리 전기차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우리 스마트폰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계속 줄 거라고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떠났습니다. 투자를 철회하고
국내로 돌아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책상 위에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의회 경제 분석 보고서.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버틸 수 없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은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으며 세계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나라는 튼튼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굴욕도 한국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내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무너지고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심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미국이 틀렸다고,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고 말이죠. 오늘날 한국은 세계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존심을 지킨 나라는 결국 존경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간 나라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의미 있는 감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